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형남입니다. 자, 본 강의는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반적인 적용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내부 회계 관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부 통제, 혹은 내부 관리도 너무 재미없다, 혹은 지루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설거지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는 왜 그런지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해가 부족한데거나 적용할 때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되도록 그 내부의 관리도에 대한 아주 쉬운 부분부터 해서 깊은 부분, 어려운 부분들까지 쭉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서 1강에서는요,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소개 부분으로서 자, 이 제도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내부 통제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요, 우선은 이 내부회계 관리도를 운영하셔야 되는, 제도를 운영하셔야 되는 회사의 실무자, 그리고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감사하셔야 되는 외부 감사인을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 혹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선 감사 수행할 때 어떤 포인트로 수행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우선 목적, 우선 재무제표를 잘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회계 관리의 목적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관리도는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 이론과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위험 관리 기법 이론을 복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론 내 내용만 설명드리면 실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적용 지침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템플릿 같은 것도 좀 같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지침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 위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환경에서 부정 위험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정 위험은 회사의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 부정위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부정위험과 포렌식이라는 별도의 시간들을 마련해서 어떻게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법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목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서 저희 그림 하나 좀 보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요, 시몬과 페로, 혹은 키몬과 페로, 사이먼과 페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관련된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교수님들께서 특강 같은 거 부탁하시면 많이 쓰곤 했던 그림인데 요새는 알아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우선은 이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가운데에 노인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의 가슴을 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두 명이 관련된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증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자, 이 그림이 자,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외설이냐 혹은 예술이냐 이러한 항상 뜨거운 이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술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예술을 의미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그림의 배경은 어디냐면 고대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이 노인은 고대 로마 시대의 감옥입니다. 감옥인데 이 노인은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요, 정치범으로서 아사형을 받았습니다. 아사형.
자, 지금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을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주지 않아서 굶겨서 죽이는 이러한 형벌을 받았는데, 이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이 누구냐면 이 노인의 딸입니다. 이 노인의 딸인데 매일매일 감옥을 찾아와서 아버지를 면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묘안을 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묘안을 내는데, 이 딸이 지금 출산을 했기 때문에요. 이 출산을 한 이후에 매일매일 아버지한테 면회를 와서 젖을 먹여서 굶어서 죽어가는 이 아버지를 살려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그 재판부에서는 이 노인이 왜 안 죽냐, 이 정치범이 왜 안 죽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시켰더니 이 상단에 보시는 두 명의 사람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알게 됐고요.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보고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자, 이 로마 황제는 우리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게 됐고요. 후대에 중세시대 때 그 루벤스에 의해서 관련된 장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가 된 것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냐면요. 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이 포르노인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술인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을 어느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반드시 옆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에 있어서는 큐레이터 같은 분들의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한번 우리가 관련된 내용을 기업 환경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환경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업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이 밸류가 낮은 포르노 같은 기업이고 어떠한 기업이 밸류가 높은 기업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눈에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환경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그 기능이 뭐냐면 어떻게 보시면 회계의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있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현금 흐름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변동표와 같은 이러한 재무제표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나쁜 기업인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능은요, 또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또 하나의 또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에 있어서도 큐레이터가 밸류가 나쁜 포르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성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술과 같은 성화를 성화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입을 털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요, 약간 이렇게 입만 약 털면은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해준 것이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이것들을 정확한 또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이러한 재무제표에서도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산업혁명 이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자, 어떻게 보면 이 회계의 산출물,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이 회계의 산출물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기능들이 자연적으로 필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회계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회계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해서 쭉 저희가 뭐 200년 정도 잘 살아왔습니다. 200년도 잘 살아왔는데, 자, 1990년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자, 미국에서 대규모의 회계 분식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의 앨론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앨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을 대표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이렇게 하시면 나시는 게 뭐 애플이 생각난다거나 아니면 뭐 구글이 생각난다거나 혹은 이러한 기업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미국을 대표하는 그 앨론이라는 기업에서 아주 조직적인 그 회계 분식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어떻게 회계 분식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회사와 감사인이 공모를 해서 분식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계감사를 아무래도 오래 받다 보면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뭐 형, 동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같이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러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감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빅클라이언트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회계 분식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 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회계 감사를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신뢰성을 부여하는 그 기능만으로 충분한 거냐라는 반론이 제기가 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만 갖고는 더 이상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상원 의원이 그 사베인스하고요. 그 다음에 하원 의원이 옥슬리가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계개혁법 4가지를 발행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 회계감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US SAC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사벤스 옥슬리 액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안에 대한 애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민식이법 이렇게 부르듯이 이러한 회계개혁법에 대한 애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재무제표, 어떻게 보면 회계의 산출물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의 회계개혁법은 어떻게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신뢰를 부여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절차는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제품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최종 이 제품의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최종 제품에 대해서 품질 검수만을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각각 표준화를 하고 만들어지는 그 공정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함으로써 최종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최종 회계 산출물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자,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회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트랜잭션에서 거래에서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가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총계정 원장이라는 것에 담기게 되고, 이로부터 재무제표가 산출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제품에 대해서 최근에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공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한 것과 동일하게, 자, 이 미국의 회계개혁법에서도요. 자, 이 만들어지는 절차, 어떻게 보면 트랜잭션의 시작부터 총계정 원장에 담기는 이러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회계개혁법에 담음으로써 결국에는
자, 최종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는,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는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주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절차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신뢰성 부여하니까 최종 재무제표는 신뢰성이 더 낮아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한 절차를 도입한 제도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다. 이렇게 한 번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 내부 통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진 않지만 저희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옛날에는 회계의 산출물에 대해서 최종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한 절차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회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상태표부터 현금흐름표, 이 재무제표,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회계감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잭션의 시작부터 총계정원장에 담길 때까지 재무제표의 산출 과정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을 부여할 거냐, 이러한 방법론을 봤을 때는요, 저희가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전사 수준이나 프로세스 수준의 통제 활동들을 점검함으로써 신뢰성을 또 부여할 거고요. 이렇게 전사 수준의 통제 활동들이 마련됐다고 하면 거기서 땡치는 것이 아니라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또 확신을 또 부여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제도의 최종 산출물이 대표자와 내부회계 관리자의 운영 실태 보고서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평가 보고서로서 주총이나 이사회 혹은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이러한 절차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중요해졌고 왜 이렇게 시끌시끌한 거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어떻게 보시면 2019년에 개정된 개정 외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신외관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2019년에 외관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회계 실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친했던 감사인들이 갑자기 등지고 나타나기도 했고, 굉장히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FM대로 요구한 것들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2019년에 개정된 개정 외관법은요, 크게 세 가지의 골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기업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기업의 내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기업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 측면, 이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요, 이 세 가지의 골자에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과,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떻게 보시면 내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들이 더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들도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의 인증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관련된 내용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바뀐 이러한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외관법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내부회계 관리도를 구축 운영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거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을 갖고 개정된 외관법을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내부회계 관리도를 구축 운영해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외관법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정리를 해보신다고 한다면요.
자, 우선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의 구분 기준은요. 구분 기준은 비상장사냐, 상장사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외관법에서는요, 1,000억 원 미만인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원 미만인 비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ICFR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ICFR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뜻하는 약어인데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장사이면서도 1,000억 원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를 구축 운영하셔야 되는 이러한 대상이 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축 운영해서 다 감사를 받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비상장사는 1,0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장사인데 1,000억 원 이상이 되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상장사 부분에 있어서도 1,000억 원 미만이면 최초에 개정될 때는 감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2023년에 그 외관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장사이지만 1,000억 원 미만인 이러한 중소기업이 많겠죠.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를 구축 운영하신 다음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도록 외부 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 상장사냐 비상장사냐 혹은 우리 회사의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구축 운영하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달라지고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증의 수준들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법 8조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제도가 또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가 있었냐면, 자, 우선은 이 관련된 책임을 예전에는 내부회계 관리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갖고 있었는데 이게 외관법이 개정되면서 대표이사로 책임의 수준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무적으로는 전무님 같은 경우가 있고 대표이사는 대표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구축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관법 위반 사항이 되고요. 그에 대한 책임들을 이제는 대표이사가 지셔야 되고 결국에는 또 대표이사가 주총에 나가서 대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대면 보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총에 나가셔서 우리 회사의 내부의 관리도 운영 결과 우리 회사의 내부 통제가 약간 좀 허접합니다. 별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책임이 상향된 부분들도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굉장히 더 중요하게 주요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도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루하다고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우리만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글로벌 표준으로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그리고 다른 유럽에서도 유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회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제도들은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로 정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제도가 어려운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제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굉장히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회계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뭐 대학교 혹은 그 이외에 교육기관들에서 회계 원리부터 해서 중급 회계, 뭐 원가 관리 회계, 기타 여러 뭐 고급 회계, 뭐 재무 회계 여러 가지의 회계의 과목들을 커리큘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내용은 이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방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규교육을 받은 바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규정만 이렇게 쳐다보니까 실제로 전문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법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계사들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회계사들도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회계 관리도 혹은 이 분야에 대한 그 아주 깊은 수준의 이해를 가진 전문가 찾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본 것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실무에서 본 것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계 원리를 다 이해하고 중급 회계를 이해했으면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서 계정 과목 쓰는 것이 다 다르고 재무제표 형태가 다 다를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본 재무제표가 맞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본 내부회계 관리도가 맞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이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 또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자, 조직 전반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요구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내부회계 관리도는 자, 회계에 대한 지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회계와 관련된 회계 감사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및 자본체법 같은 이러한 법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위험 관리 및 인터널 컨트롤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관련된 내용들 이해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시스템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이외에 조직 구조 이러한 그 이외에 다양한 지식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의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다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 경력이 좀 적으신 실제 실무자나 혹은 회계법인의 담당자들은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다행인 점들은 각각의 굉장히 다양한 백화점식의 지식들 요구하는데 각각의 지식에 요구된 지식의 수준은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 IT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IT 코딩해야 되거나 혹은 IT 전문가처럼 지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IT 주시라고 부르는 그러한 IT 내부 통제 절차 정도만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각각의 이러한 요구하는 부분들이 뎁스는 좀 낮지만 굉장히 넓은 부분에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은요. 자, 내부의 관리도 왜 어렵냐? 우선은 우리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들 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얘기들을 얘기해 주기가 좀 어려웠었다. 선생님이 좀 어섭다라는 부분들도 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자체에서도 폭이 너무 넓다. 조직 전반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회계부터 IT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부분의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게 되면은요, 자,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소련말 같은 거로 돼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 설명을 드리면 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뎁스가 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이 제도에 대해서 이론적인 기반과 실무적인 내용들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부 회계 관리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론에 기반했지만 기본적으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이론들의 기반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구분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내부 회계 관리도와 내부 통제는 우선은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부 통제, 인터널 컨트롤에 영역이 이렇게 넓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넓다라고 한다면, 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그의 일부만 이러한 속하는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내부 회계 관리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이론을 이렇게 끌고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부 통제와 우선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우선은 동의어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우선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내부 회계 관리도를 설명할 때 자, 내부 통제를 빼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차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부 통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유명한 내부 통제 실패 사례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혹은 내부 회계 관리도와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면요, 이러한 정도의 상식선을 좀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이 베어링스 사태입니다. 베어링스. 그래서 베어링스인데요. 자, 이 베어링스는 영국에서 200년이 넘은 굉장히 유명한 이러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은행이 이렇게 커다란 은행이 단 한 사람의 내부 통제 오버라이드 부정 사건 때문에 이 아주 크고 역사가 오래되고 큰 회사가 한 번에 날아갔었던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요.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는 로그 트레이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 제목으로는 갬블 이렇게 그 정의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고 이제 이완 맥그리거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완 맥그리거가 잘생겼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모습을 보시면 더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내용도 보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시면 이 로그 트레이더라는 영화를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혹은 내부 통제 이해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저는 이 영화를 봤는데요. 다시 보려고 하니까 저희 집에서 보는 유료 채널로는 나오진 않고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서 나오다 보니까 한글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보신다거나 혹은 요새 유튜브에 영화를 15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채널에서 보니까 이 갬블이라는 영화, 로그 트레이더라는 영화를 20분씩 줄여서 2회로 줄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이 내부 통제 실패 사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오버라이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묘사해놨기 때문에 관련 내용 보시는 것들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0년이 넘은 그래서 영국 황실에서 거래를 할 만큼 오래된 은행이 어떻게 한 방에 날아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베어링스에서 영국에서 우선은 영국에서 1980년도 초반에 싱가폴로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파견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싱가포르에 파견이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싱가포르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금융 허브 도시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이 이제 금융 허브가 되려고 이제 시작하던 이런 출발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1980년도에 이 싱가포르 시장은 굉장히 유럽 시장보다 훨씬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닉리슨이 싱가포르에 파견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파생 상품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에 선물이나 옵션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그 사이맥스에 또 선물이나 옵션을 투자하는 이러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팀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됐고요. 이 팀장 밑에 그 싱가포르 팀원들이 이제 이렇게 대여섯 명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게 1980년대 초반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거래하실 때 다 HTS를 갖고 이제 이렇게 전산으로
바로 주문을 내시지만, 자, 그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래소에 이제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는 거래소가 되어져 있고, 거래소 직원들은요,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바깥에 이렇게 직원들이 딜슬립을 통해서 거래를 내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거래를 내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이쪽 뒤쪽에 데스크가 있습니다. 데스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화기 끼고 이제 정보를 접수 받아가지고 이쪽 직원들한테 수신호를 보냅니다. 약간 가락시장 같이 막 이렇게 사라 팔아라 이렇게 수신호를 보내면 이쪽 직원이 수신호를 읽고 이제 주문을 내는 이런 형식의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됐는데, 이 닉리슨의 팀원 한 명이 수신호를 잘못 읽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걸 매수를 했다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 걸 뭐 매도를 했다거나 이런 식의 잘못된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럼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닉리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손실을 묻자. 그래서 묻습니다. 묻는데 손실을 어디다가 묻냐면은 굉장히 유명한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8888이라는 계좌를 만들면 그 당시에 시스템 자체에 에러가 있어서 이 88888이라는 계좌에 손실을 묻으면 실제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이 닉리슨이 알고 있었고요. 그러한 손실들을 계속 이 계좌에다 태워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다음번 고객의 돈을 갖고 막고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뒷주머니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계좌 사이에 그 손익이 들었다 줄었다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었을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이 한두 명 떠나갑니다. 그래서 형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퇴사할게요. 그래서 많은 또 팀원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기에 쌓인 손실이 누적되게 됩니다. 누적되게 되니까 이 닉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손실을 좀 한번 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거래를 하냐면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에 그 스트레드를 숏을 냅니다. 스트레드 숏을 내면, 자,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스트레드 숏을 내면요, 페이오프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주가 기준, 뭐, 1000원, 주가가 1000원인데, 900원이 되거나, 1100원이 되면,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이익이 발생하고요. 이 주가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손실의 폭이 한이 없는 손실의 폭이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페이오프 금액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닉리슨이라는 사람이 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니케이 지수에 대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만기가 중요한데 그 오버러나잇을 합니다. 오버러나잇 하룻밤짜리에 이렇게 주가가 변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난 항상 이득을 볼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기를 짧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그 투자한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베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베에 지진이 발생해서 주가가 막 끝없이 떨어지는 거죠. 막 주가가 끝없이 떨어지는데 저희 똑같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타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타기. 마찬가지로 이 닉리슨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고베 지진이 났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대규모의 정부 지출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요. 닉리슨이 본사에 연락을 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갖고 추가적인 물타기를 실시를 하지만 주가는 굉장히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말씀드렸던 이 200년이 넘은 영국 황실까지도 거래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오래된 은행이요. 한 방에 날아가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자, 그 베어링스는 네덜란드계 회사인 ING가 인터내셔널 네덜란드 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ING의 1파운드에 넘어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러한 한 명의 내부 통제 오버라이드 자체에 의해서
회사가 횟가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손실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그 베어링스사의 사태는요, 이 내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우리가 내부 통제 혹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상식은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책자를 찾아보시는 것보다도 그 관련된 영화를 좀 보신다거나 관련된 클립들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오버라이드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사례로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베어링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사례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와 관련된 사태가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횡령된 금액이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들이 그 회계팀장, 자금팀장에 의해서 횡령이 됐고요. 그래서 금을 사는 등 이러한 행태를 통해서 굉장히 사회에 충격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내부 통제가 실패하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혹은 내부 통제 이론 혹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이론들을 익힘으로써 자, 회사가 결국에는 내부 통제가 강력하게 되면은요, 자, 학술적으로도 그러한 기업들이 더 오래 많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컴플라이언스 외관법 때문에 수행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러한 유효성들을 인식을 하시고 내부 통제 절차에 대해서 혹은 내부회계 관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 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백그라운드, 자,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내부 통제와 관련된 중요한 실패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그 오버뷰, 그러니까 전체를 좀 관망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좀 알아보고요. 세 번째 시간 이후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인 측면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